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얼마더라? 5억 정도. 약 좀 더 써서 자연스럽게 가시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무슨 약이에요? 이런 걸 드리면 안 돼요? 민우야, 내 누나가 날 죽이려 한다. 날 좀 구해다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수다방입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 아픈 사연이 도착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아버지를 해치려 한 딸, 그리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2세 회사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께 전화드렸는데 항상 그러셨듯 건강하게 아침 운동을 다녀오시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동네 공원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빨리 발견하고 119 신고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말에 바로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날따라 택시도 잡히지 않았고 신호등은 전부 빨간불이었습니다.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뇌졸 중이었고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할 거라는 말씀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뒤 누나와 매형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누나는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이었고 매형도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뇌 안의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이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매형은 자신들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여유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고 누나는 묘하게 치료비 명세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적금을 해약하고 아버지의 완쾌만을 바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수적이었고 24시간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신 후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어눌하셨지만 의식은 점점 선명해지셨고 손발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변화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누나와 매형의 병문안이 점점 뜸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오던 발걸음이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매형이 병원비 영수증을 몰래 살펴보던 모습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한 달여간의 입원 생활이 끝나갈 무렵 퇴원 후의 생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누나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바빠서 아버지를 모시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조카들의 학원 스케줄이 빽빽해서 누나도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아버지를 제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혼자 살던 원룸에서 급하게 이사를 해야 했고 아버지께서 지내시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침대를 구하고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깔고 하나하나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를 돌봐주실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라 교대 근무가 가능한 분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 요양보호사 소개소를 통해 면접을 보고 겨우 박은주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은주 선생님은 50대 후반의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20년 넘게 요양보호사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느껴졌고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정성스러웠습니다. 아버지도 박 선생님을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과 간병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심시간마다 전화로 안부를 묻고 퇴근 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재활운동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업무 시간에도 마음이 항상 집에 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에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고 중요한 회의 중에도 아버지 생각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야근은 최대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박은주 선생님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약 복용 시간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식사도 건강식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재활운동도 전문적으로 도와주셨고 아버지의 작은 변화도 세세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친부모처럼 정성껏 보살펴 주시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 힘드셨는데 2달쯤 지나자 보행기를 짚고 천천히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조금씩 또렷해지셨고 식사도 혼자서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누나네 가족들이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조카들이 할아버지를 보러 오면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만큼은 저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만 계속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깨어질 거라는 것을.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활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누나와 매형이 방문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었고 주말에 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기에 의아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나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바쁘다며 발걸음도 뜸했던 누나였기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형은 자신들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잘 풀려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며 이제는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도 넓고 공기도 좋다면서 아버지의 건강에도 더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은주 선생님은 그날따라 유독 침묵하셨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의견을 내시던 분이 그날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의견을 여쭤보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을 것 같다고.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계시니 환경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조카들도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한다고 했고 자신이 전업주부라 아버지를 더 잘 모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형도 적극적으로 거들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제는 자신들이 도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분명 누나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과 병간호를 병행하느라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업무 성과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게다가 누나는 아버지의 딸이었고 전업주부였기에 시간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누나의 제안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누나를 보면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께서 그날은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박은주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눈빛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시는 것, 그것만이 제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누나의 제안이 정말 아버지를 위한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누나네 집으로 가고 싶으신지.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누나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고 매형도 수시로 연락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면서도 이게 정말 올바른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소보다 더 말씀이 없으셨고 짐을 싸는 내내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박은주 선생님과 헤어지는 날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 탓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버지의 약 복용 시간표와 드시는 방법, 운동하시는 순서까지 모두 메모해서 누나에게 전달했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인사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활 운동할 때 쓰시던 도구들, 좋아하시던 TV 리모컨, 매일 아침 읽으시던 신문, 이 모든 것들과 이별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나네 집으로 이사하는 날 매형이 직접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매우 친절했고 아버지의 짐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옮겼습니다. 휠체어를 차에 싣고 약봉지를 챙기고 아버지의 옷가지를 정리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차에 오르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평소 꼿꼿하시던 아버지의 어깨가 처음으로 축 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제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아버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누나네 집은 확실히 넓고 좋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내실 방도 햇빛이 잘 들어왔고 화장실도 가까웠습니다. 매형이 자랑하던 대로 공기도 좋았고 주변 경관도 아름다웠습니다. 조카들도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좋아했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방을 세팅하는 동안 누나는 매우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침대를 놓고 화장실 안전바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꼼꼼히 물어보고 메모하는 모습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듯 입을 여러 번 달싹이셨지만 결국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계시다가 천천히 놓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 지내며 익숙해진 아버지의 존재가 없는 집은 너무나 텅 비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시던 소파, 좋아하시던 TV 프로그램 시간, 매일 아침 들리던 기침 소리, 모든 것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잘 주무시고 계실까? 불편한 건 없으실까? 약은 제때 드시고 계실까?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말에 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시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재활운동도 예전만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 식사량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누나와 매형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비용을 부담할 테니 예전처럼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박은주 선생님께 연락도 해봤고 다행히 선생님도 흔쾌히 수락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극구 반대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아버지를 돌볼 수 있다며 오히려 제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며 서운해했습니다. 매형도 누나의 말에 동조하며 굳이 돈을 들여가며 남의 손을 빌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본인의 의견을 분명히 말씀하시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조용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계속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낯선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하신다고도 하고 가족끼리 돌보는 게 더 정성스럽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누나의 말투에서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매형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돈을 쓰는 것처럼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심지어는 남의 손이라는 표현을 쓰며 요양보호사를 마치 귀찮은 존재처럼 말하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날의 대화는 불편한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 인사를 드리려 했지만 누나가 이미 주무신다며 만류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올 때까지 깨어 계시던 아버지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꾸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누나의 과한 거부 반응, 매형의 불편한 태도,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말마다 아버지를 뵈러 갔지만 매번 누나는 아버지가 주무신다거나 피곤하시다는 핑계를 대며 제가 오래 머무는 것을 꺼렸습니다. 통화도 점점 어려워졌고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나라는 이름으로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누나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침 일찍 갈 거라고 미리 연락도 했는데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안에서는 부산한 움직임이 들렸고 누나가 문을 열었을 때는 왠지 모르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팔에는 희미한 멍 자국이 있었고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반가워하시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도 탁했습니다.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도 쳐져 있어서 답답했습니다. 제가 환기를 시키려고 하자 누나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감기에 걸리실까봐 조심한다고 했지만 밖은 따뜻한 봄날씨였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모습도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늘 혼자서 식사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손이 많이 떨리셨습니다. 수저를 제대로 잡지 못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나는 이것이 병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약봉지를 확인하려 했더니 누나가 먼저 치워버렸습니다. 제가 약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자 자신이 잘 챙기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며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매형도 옆에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화장실에 모시는 동안 아버지의 팔을 잡았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팔목 부분에 마치 무언가로 묶었던 것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있자 누나가 급하게 아버지의 소매를 내리며 재활운동하다가 생긴 자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를 하러 거실로 나왔는데 매형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과하게 웃으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마치 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아버지 방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이상한 핑계를 대며 만류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날 내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시지도 않으셨고 TV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허공만 바라보시다가 가끔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실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 누나의 과한 경계심, 매형의 부자연스러운 친절,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제 과도한 걱정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아버지의 슬픈 눈빛이 떠올랐고 팔에 멍 자국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되어 한 주 뒤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미리 박은주 선생님과도 상의를 했고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매형은 없었고 누나는 마치 제가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주무신다며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요양보호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다고도 했고 누나의 수고를 덜어주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반응은 전보다 더 거셌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제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버지를 빼앗으려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누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매형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더니 저를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지만 이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자신들의 책임이니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고. 자꾸 이러면 아예 못 오게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매형의 말투에서 단순한 협박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마치 소유물을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모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누나는 이미 아버지 방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뵙고 가겠다는 제 말에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서려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아버지를 뵙지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아버지의 방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누나의 돌변한 태도, 매형의 위협적인 말투, 그리고 보지도 못한 아버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서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당장은 개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습니다. 그 후로 2주 동안 아버지를 뵙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아버지는 주무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퇴근 후 누나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매형의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강하게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제서야 마지못해 아버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휠체어를 타고 거실을 다니시던 아버지께서 이제는 침대에 누워 겨우 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파리해지셨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2주 만에 이렇게까지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는데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손목은 여위어서 뼈만 남아 있었고 팔에는 주사 자국처럼 보이는 멍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로 주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자국들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누나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하셔서 그렇다고도 하고 병세가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늘 베고 계시던 베개가 사라져 있었고 좋아하시던 라디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약병들이 서랍장 위에 늘어서 있었는데 누나는 제가 그쪽을 보려고 할 때마다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매형은 그 시간 내내 방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일을 벌일까봐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방 안을 들여다보며 어서 나가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누나와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시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지만 말씀을 제대로 하시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시며 무언가 말씀하시려 했지만 누나가 피곤하시다며 저를 재촉해 방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나오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변기 옆 휴지통에서 낯선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려 했지만 매형이 갑자기 들어와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쩍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아버지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틀 뒤 다시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누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뵙겠다는 제 의지를 보이자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에 들어서자 지난번보다 더 야위신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를 보시자 반가워하셨고 힘겹게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으려 하셨습니다. 누나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그 짧은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제 손바닥에 쥐어주셨습니다. 작은 종이를 접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진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살려줘. 네 누나가 나를 죽이려고 해. 매일 밤 이상한 약을 먹여. 장서방이 자꾸 이상한 주사를 놔. 도와줘. 글씨가 흔들려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매형과 마주쳤습니다. 매형은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돌아와 최대한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아버지 곁에 수상한 약병들, 누나의 과도한 간호, 매형의 불안한 눈빛, 모든 것이 공포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쪽지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아버지의 쪽지를 수없이 다시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안전하게 구해낼 수 있을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전 요양보호사였던 박은주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고 그동안 아버지께서 복용하시던 약의 종류와 용량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선생님도 이미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누나네 집 근처를 몇 번 살펴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개입하기 어렵다고. 결국 저 혼자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에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신고 기록이라도 남겨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긴급 SOS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고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해보면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전달할 작은 휴대폰을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제 보조 휴대폰이었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제 전화로 연결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배터리가 오래가도록 다른 모든 기능은 차단했고 소리도 나지 않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누나와 매형의 감시를 피해 잠깐의 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점심시간이 되어
누나가 식사 준비를 하러 나갔고 매형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버지께 최대한 빨리 설명드렸습니다. 휴대폰의 SOS 버튼 위치, 누르는 방법, 그리고 제 전화로 연결된다는 것까지. 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빛만은 또렷하셨습니다. 휴대폰은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매일 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항상 긴장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달려갈 수 있도록 차키도 항상 준비해 두었습니다. 박은주 선생님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누나네 집 근처를 자주 지나다니시면서 수상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매형이 약국을 자주 들락거린다는 것을 목격하셨다며 이 사실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사하신 걸까? 휴대폰은 잘 작동하고 있을까? 혹시 발각되지는 않았을까? 온갖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 밤 11시경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휴대폰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설정해둔 SOS 전화였습니다. 녹음이 자동으로 시작되었고 제 귀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누나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께 약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소리였습니다. 매형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았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은 채 차에 올랐습니다. 한밤중이라 다행히 도로가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미리 해둔 신고 기록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경찰도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음하는 소리, 약을 억지로 먹이려는 소리, 매형이 주사를 준비하는 소리, 창문 밖으로 보이는 신호등이 모두 초록불이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누나네 집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올라가려는 찰나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재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누나는 약병을 들고 있었으며 매형은 주사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아버지는 결국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차가워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기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녹음된 파일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가 아버지께 약을 강요하는 소리, 매형이 위협하는 소리,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 뇌졸중을 악화시키는 약물을 의도적으로 투여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누나와 매형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발뺌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후였습니다. 아버지의 방에서는 수상한 약물들이 대거 발견되었고 매형의 차에서도 불법 약물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내리는 가운데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경찰차의 불빛이 번쩍이던 모습, 그리고 체포되어가는 누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고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은 디지털 포렌식 팀의 분석을 거쳤고 어떠한 조작도 없는 원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누나와 매형의 대화, 아버지의 신음 소리, 약물을 강요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혈액에서 뇌졸중 증상을 악화시키는 약물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의는 이 약물이 지속적으로 투여되었다는 소견을 냈고 이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주 선생님의 증언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돌보시던 당시의 아버지 상태와 투약 기록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발견된 약병들도 모두 분석되었습니다. 뇌졸중 치료제라고 속이고 투여한 약물들은 실제로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전문의들은 이런 약물들을 복합적으로 투여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야간에 집에서 들리는 신음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 아버지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들이 잇따랐습니다. 심지어 한 이웃은 매형이 늦은 밤 수상한 봉투를 들고 들어가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누나의 휴대폰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매형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아버지를 없애버릴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약물 투여 시간과 용량까지 꼼꼼히 기록해두었습니다. 매형의 컴퓨터도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인터넷 검색 기록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뇌졸중 악화 약물, 발각되지 않는 독극물, 자연사로 위장하는 방법 등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들의 범행은 더욱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아버지의 필사적인 의지와 그것을 알아챈 제 마지막 시도를,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들의 범행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체포된 누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에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경찰서에서는 히스테리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증거들이 모두 드러난 후였습니다. 매형은 더 비열했습니다. 체포된 직후부터 모든 책임을 누나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누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던 매형의 배신은 차라리 아버지를 해친 것보다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누나 부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몰래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해두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은 당연히 누나였고, 금액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매형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서류들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 실패해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보험금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누나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증거들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있었고, 심지어는 화장터까지 예약해두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충격은 그들의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이었습니다. 누나는 아버지를 모시기로 한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기록하듯 차갑게 적혀있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누나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체포된 이후에도 그들의 뻔뻔함은 계속되었습니다. 누나는 여전히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고, 매형은 자신은 단지 아내의 말을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들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누나 부부를 효자효부라고 칭찬하던 이웃들은 이제 그들을 마주치기도 싫어했습니다. 조카들은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쌓아온 거짓된 가면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의 철창과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폐륜의 기록뿐이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누나와 매형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검사의 모두 진술은 강력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존속살해,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 약물 투여를 통한 지속적 학대, 하나하나가 최고형을 피할 수 없는 죄목이었습니다. 증거물이 제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진술했습니다.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 수상한 징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았던 그 절절한 쪽지까지. 재판장은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법의학 전문의의 증언은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들의 종류와 양,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유발했는지 전문가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은주 선생님도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돌보시던 당시의 상황과 누나, 부부의 수상한 행동들을 상세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법정에 울려 퍼진 그 날의 기록. 누나가 아버지께 약물을 강요하는 소리, 매형이 주사를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신음 소리까지.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 했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들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이었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은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내렸습니다. 누나에게는 무기징역, 매형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존속살해와 보험사기 미수, 약물 투여를 통한 학대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누나는 오열하며 쓰러졌습니다. 매형은 여전히 누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법정을 나섰고 그것이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많은 친척들이 찾아와 슬픔을 나눴지만 누나의 이름은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우리 가족에게서 그들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평소 즐겨 읽으시던 신문들, 꼼꼼하게 기록해 두신 가계부, 그리고 제 어린 시절 사진들까지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하지만 넌 끝까지 아빠를 지켜주려 했다. 고맙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조카들의 보호자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매형의 동생 부부가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기에 최소한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연락하며 지내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의 눈빛에서 슬픔이 느껴집니다. 박은주 선생님은 지금도 자주 찾아오십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때 상황을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한 것을 자책하셨지만 오히려 제가 위로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증언이 없었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회사를 옮겼고 집도 이사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억이 담긴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진은 여전히 제 방에 걸려 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를 뵐 때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때로 누나를 용서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제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최근에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돕다 보면
조금이나마 아버지께 못다한 효도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도와주신 형사님들, 재판 과정에서 힘이 되어주신 검사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박은주 선생님까지 그분들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비록 깊은 상처는 남았지만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해는 뜬다고.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너무 마음이 아프죠.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차갑게 만들 수 있다니. 하지만 아버지를 지키려 했던 아들의 마음만큼은 참 따뜻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달달한 사랑 수다방에서 다음에 또 만나요.